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인적 자원 관리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의 성과 수준을 구축되어 있는 표준과 대조해서 측정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직원들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추가 훈련을 해야 되거나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과 평가는요, 6단계에 걸쳐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는요, 성과 표준을 구축해야 됩니다. 즉,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요, 측정 가능하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성과 표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표준에 대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직원들은 성과 표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달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달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의 행동이 표준에 맞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 그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과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직원이 성공하거나 혹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이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관리자가 지도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직원이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 평가 자체가 직원의 성과를 가능한 개선하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평가 결과를 상벌에 적용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승진을 하거나 추가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거나 해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인덱스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컬처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속한 모든 부서의 만족도를 산출하는데요.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들을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나쁘다부터 매우 좋다까지 5단계 리커드 척도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항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체적인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한다. 우리 부서는 근무 시간의 양보다 업무의 질과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우리 부서원들은 서로의 업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해 상호 존중해준다. 나는 우리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매우 나쁘다, 매우 좋다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인덱스를 산출해 가지고 공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실은 조직 입장에서 조직 관리해라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정한 인덱스를 만들어서 오픈시켜 버리게 되면 부서의 장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설문 항목에서 직원들이 매우 좋다라고 설문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인덱스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인덱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직원 보상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이제 고객들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우수한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능력 있는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아마 조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가 호텔, 항공사 이런 서비스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집약적인 기업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철강 분야 회사들은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럼 이제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즉 기득권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 분야에서 보상과 혜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잘 만들어 놔야 일단은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효과적이고 높은 생산성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능력이 좋은 가치 있는 직원들이 경쟁 회사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경쟁 회사를 설립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만족스럽게 해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 차원에서는 또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과 어떤 퇴직연금 같은 이런 은퇴 혜택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면
뭐 그 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장기 근속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는 노동이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대표가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노동자들의 대표, 즉 노동이사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런 식으로 뭐 파업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이제 노동자들의 기득권도 반환하는 이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그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6개월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 나고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 11월 달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조의 반응이 뜻밖이었는데 의장이요. 노사가 강제고 없이 자연 감소만으로 일자리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거죠. 즉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법률 개정안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사측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손해배상을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노조 활동을 좀 위축시키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법률안 자체가 좀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기본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랑 건강보험 제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보험 제도다 보니까 직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중앙일보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내용을 보면요. 의료보험이 없는 앨리스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얼마 내야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코로나 때 어떻게 됐죠? 예,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졌었습니다. 해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해고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코로나 팬데믹 때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무려 2,200만 명이 실직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직장을 잃으면 이제 보험도 잃는 거니까 실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엄청났던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혜택 자체가 미국의 근로자들에게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직원 보상 프로그램에서 급여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급여죠. 우리나라는 이제 월 단위로 고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단 시간제 직원이나 일당 직원들의 경우에는 급여가 몇 시간 혹은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급여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과급제죠. 이건 이제 시간이나 일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미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커미션 제도는 예를 들어서 판매량에 비례해서 커미션 형태로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설계사가 있다. 그러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본인이 판매한 보험에서 일정 정도의 커미션을 받아가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판매 직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이 되고요.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성과급제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너스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다. 그럴 때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화 티켓이나 상품권이나 아니면 휴가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비금전적인 보너스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보상 철학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페이 바이 퍼포먼스, 프로모션 바이 포텐셜인데 이게 뭐냐? 성과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성과를 내게 되면 돈으로도 보상하고 승진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회사가 그 해에 반도체 매출이 높아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달성한 겁니다. 근데 그 반도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낸 게 그 부서나 그 관리자의 역량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 영업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과가 좋은 부분들은 돈으로 그냥 보상을 하고 그 관리자의 역량을 따로 평가해 가지고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매출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보너스도 제공하고 승진까지 시켰다가 정작 그 관리자가 그 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그런 엄청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이제 포상을 할 때 잘 설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 시스템 중에서 일단 이익 분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기반해서 보너스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직원들에게 미리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에 입각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건데 성과 기반 급여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이익 분배 문제 때문에요. 부서 간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관련된 그룹사 중에서도요. 전자에 속해 있느냐, 전기에 속해 있느냐, 뭐 다른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는 성과급 차이가 너무나 많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끼리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익 분배와 관련돼서 설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달성 배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품질에 대한 목표, 고객 만족도, 생산 목표 이런 것들을 세운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목표 달성 배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때는 이제 스톡 옵션을 거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만 주의 회사 주식을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만약에 이제 회사의 주가가 10만 원 올랐다면 직원은 스톡옵션 권리를 활용해서 만 주를 만 원에 매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인재를 유치할 때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때 오히려 이제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성과자와 높은 성과자 간의 보상의 차이를 매우 크게 한다라는 거죠. 매우 불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격차를 크게 둬야 보상이 공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평균 성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과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는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몰아주는 방식, 그게 오히려 보상이 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이 이제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이제 팀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인적 자원 관리 차원에서 설계를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도에 프로야구에서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는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을 야구 입장 수익금이 146억 원인데 포스진 입장 수익이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는 최대 배당이 뭐 78억 8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선수당 1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는 거죠. 사실 이렇게 무엇인가 시즌을 준비할 때는 매우 힘들었겠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본인의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내년에 보다 더 성적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팀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식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기능을 기본으로 한 보상과 이익 분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을 기본으로 한 보상은요, 예를 들어 팀 멤버가요,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적용한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보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트만 케미컬 같은 경우는요, 자사의 팀이
뭐 기술적이나 사회적이나 업무 지식 기능 면에서 숙달되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다만 이 기능으로 한 보상은 좀 제도가 복잡할 수 있고요. 기능을 획득한다라고 해서 회사가 꼭 이익을 버는 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분배 제도는요. 기존의 성과를 넘어선 이익을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코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의 질을 기반으로 해서 결함 없이 생산된 철강의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를 지급을 하죠. 일반적인 회사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직원들이 목표에 만족할 정도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팀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팀 선수들에게 보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항상 기여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팀 매출이나 성과에 많은 기여를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팀이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보상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정 제도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근무 시간 자유 선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일정 근로 시간만큼 일했다면 어떤 시간에 일할지 선택하는 자유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드시 근무해야 되는 이제 시간대를 포함해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금융연수원 같은 경우는요.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출근할 수도 있고 10시까지 출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일찍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하길 원한다. 그러면 일찍 출근하면 될 것이고 아이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좀 여유 있게 출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러한 근무 시간 자유 선택 제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을 해야 되는 조직. 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조립라인 공정 이런 것엔 당연히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직원들을 돕고 관리해야 되니까 더 장시간 일을 해야 되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근무 시간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직원 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압축된 주 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직원들이 표준적인 근로 시간을 꽉 채워서 일을 하는 대신에 표준 근무일수보다는 더 적은 근무일수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주말을 보낸다. 이게 아니라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하루 더 쉬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호사들이 뭐 스케줄 근무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직장의 인기도도 좀 차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조직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직원들의 높은 직무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업무 가능한 유능한 직원 풀을 키울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거니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집에서 일을 하니까 사무실 내 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출퇴근 시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일에 필요한 시간을 사실 더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절감할 수가 있고 불필요한 정치 싸움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교통 체증도 줄이고 커뮤니티 내 범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 재택근무가 꼭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은 회사 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어떤 팀의 어떤 케미, 화합 이런 것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고립되는 느낌. 결국 그런 것들이 승진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주거 단지에서 회사 관련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규제와 관련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조정 제도 중에요. 업무 공유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두 사람의 비상근 직원들이 한 개의 전일제 업무를 공유하도록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와 시니어 직원들이 두 명이 한 명이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전일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선호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열이라든가 생산성도 높을 수가 있고요. 장기 결근이라든가 지각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녀 출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 업무 공유 제도가 없으면 직원들이 이탈할 수가 있는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탈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사실은 2배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훈련하고 동급이화하고 감독해야 되는 이런 비용이 커질 수가 있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은 주 4일 근무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나라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도 주요 대기업이나 IT 업계 이런 데서는 일단은 뭐 주 4일제 내지는 격주 주 4일제 이런 다양한 근무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넷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주 4일제를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 4일제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왠지 좀 지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 주 4일제 근무 시행 1, 2년 차에요. 매출이 오히려 전년보다 20% 늘고 퇴사율은 전년보다 3.7%포인트 떨어지고요. 채용 경쟁률도 이제 3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2023년 병원에서 최초 주 4일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간호사의 퇴사율도 감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친철 건수도 훨씬 증가한, 그래서 이제 조직 내 인재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매우 유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주 4일 근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근로 시간과 성차별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연 근로 시간이 가장 긴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업 시간을 보게 되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40시간 정도인데 우리나라 43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이거든요. 독일은 47.4%인데 우리나라 69%나 되죠. 그리고 주당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비율이 이 장시간 비율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18.9%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일단 그 저임금과 관련돼서 저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17% 정도가 되고요. 성별 임금 격차가 독일의 경우에는 14.2%인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승진, 재배치, 면직 및 은퇴 관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제 직원들을 승진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매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승진된 사람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 문화 절차에 익숙하니까 오리엔테이션 등과 같은 이제 시간 소모가 없다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평적 조직 구조가 증가하다 보니까 재배치가 더 보편적인데요. 직원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전반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어떻게 이제 면접시킬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경제 상황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적자원 관리자들이 비용 감소를 위해서 직원을 명지시키거나 해고를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직원을 명지시킬 때의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그 해고가 용이한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같을 때 해고를 많이 시키니까 뭐 단기간에 실업률이 15%까지 치솟았던 이런 경험치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직원 은퇴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가치 있는 직원이 이직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조기 은퇴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참 직원들이 은퇴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사실 잔류 직원들의 사기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사실 해고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능 있는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면 이 사유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미래에 다른 좋은 자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속하지 않는 외부 전문가가 사실은 퇴사 인터뷰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기밀성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은행권의 혜택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퇴직금 규모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행권에서 희망 퇴직금을 보게 되면 뭐 1인당 평균 5억 5천만 원, CTN에가 뭐 8억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이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잔류한 인원들도 본인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업무 설명, 업무 명세를 확인하고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는 직업의 채용 과정에 우대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수합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환경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뭔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발전해 갈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